오늘 소개할 화폐는 1901년 노르웨이 크로네입니다. 독립을 꿈꾸던 나라의 화폐이며 에드바르 뭉크가 다리 위에 소녀들을 그린 바로 그 해. 노르웨이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01년 당시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통화동맹의 일원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세 나라가 크로네라는 같은 화폐 단위를 사용했죠. 하지만 각국은 자신만의 중앙은행을 운영하며 독자적인 디자인의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1크로네는 100외래로 나뉘며 근본이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는 화폐의 가치가 금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죠. 당시 노르웨이는 스웨덴과의 동군연합 상태였지만 독립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시기입니다. 1905년 완전 독립을 불과 4년 앞둔 시점이었죠. 1901년은 노르웨이 화폐 역사에서 특별한 해입니다. 시리즈 1에서 시리즈 2로 넘어가는 전환기였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폐에서 왕의 초상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시리즈 1에는 당시 스웨덴 노르웨이 연합국의 왕이었던 오스카 2세의 얼굴이 당당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01년부터 발행된 시리즈 2에서는 왕 대신 1814년 노르웨이 헌법 제정 당시의 국회의장이었던 크리스티가 등장합니다. 현직 군주의 초상을 화폐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당시 유럽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국민들의 독립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1898년 스웨덴 최고의 초상화가 안데르스 소르니 오스카 2세 왕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의뢰받았습니다. 소르니 왕궁에 도착했을 때 왕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늙은이를 그릴 시간이군. 이 그림은 오스카 2세 재위 기간 동안 왕의 최고의 이미지가 되었고 스웨덴, 노르웨이 연합시대의 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 작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리즈 1 화폐 말기 몇 년간 왕의 공식적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후인 1901년, 그의 얼굴은 노르웨이 지폐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시리즈 2에서는 민주주의 영웅들로 대체되었으니까요. 이 초상화는 살아있는 군주가 노르웨이 화폐 디자인을 정의하던 마지막 시대를 대표합니다. 1901년에 유통되던 지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크로네와 10크로네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리즈 2의 5크로네 지폐 앞면에는 크리스티 국회의장의 초상이, 뒷면에는 성 올라프의 장미 문양과 양식화된 바이킹 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50크로네 지폐입니다. 뒷면에 그려진 건물이 바로 에이즈볼 장원인데요. 이곳은 1814년 노르웨이 헌법이 서명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발상지를 화폐에 새겨 넣은 것이죠. 당시 이 새로운 지폐들은 노르웨이 자체 기술로는 제작할 수 없어서 초기에는 런던의 인쇄소에서 만들어졌고 오스트리아산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1907년이 되어서야 오슬로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01년에는 청동, 은, 금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동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1과 2 그리고 5외래는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앞면에는 액면가와 왕관이, 뒷면에는 노르웨이 사자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10외래부터 2크로네까지의 은화에는 오스카 2세 왕의 옆모습이 등장합니다. 지폐에서는 왕의 초상이 사라졌지만 동전에는 여전히 군주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가장 흥미로운 것은 10크로네와 20크로네 금화입니다. 여기에는 브로데르 폴케츠벨, 즉 형제 민족의 복지라는 왕의 모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통화동맹의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세 나라가 하나의 형제 국가처럼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금화와 은화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귀금 속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본이제 시대였으니까요.
화폐 디자인은 단순한 미술 작업이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의 전달 수단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1901년 노르웨이 화폐 디자인의 변화는 당시의 정치적 긴장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살아있는 왕의 초상화가 사라졌습니다. 시리즈 1에서는 오스카 2세의 얼굴이 지폐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901년부터는 그 자리를 크리스티가 차지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크리스티는 1814년 노르웨이 헌법 제정 당시의 국회의장이었죠.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스톡홀름의 왕관이 아니라 우리의 헌법을 기억한다. 둘째, 에이즈볼 장원이 50크론의 지폐에 등장합니다. 이 또한 앞서 이야기한 대로 1814년 5월 17일 노르웨이 헌법이 서명된 장소입니다. 이 건물을 화폐에 새긴다는 것은 주리의 주권은 스톡홀름이 아니라 국민의회에서 나온다는 선언입니다. 셋째, 성 올라프의 장미. 11세기부터 내려온 노르웨이 왕실의 고유 상징입니다. 이를 부활시켜 지폐 중앙에 배치한 의미는 우리의 정당성은 우리 자신의 중세 왕국에서 나온다는 메시지입니다. 넷째, 양식화된 바이킹 왕. 현대 노르웨이를 기독교 이전의 바이킹 시대와 연결합니다. 성 올라프의 장미라는 기독교 상징과 바이킹 이미지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이고 강인했던 바이킹의 후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동전의 역설. 1901년에도 동전에는 여전히 오스카 2세의 살아있는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동전 제작 틀을 바꾸는 데는 수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전은 귀금속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금속의 순도를 보증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종이 지폐는 생각을 담는 매체이고 생각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것. 노르웨이의 미래는 금과 은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901년 노르웨이에서 돈의 실제 가치는 어땠을까요? 뭉크의 다리 위의 소녀들을 시간의 창문 삼아 당시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뭉크가 자주 머물던 해안 마을 오스고르스트란에서의 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프세, 그러니까 감자로 만든 얇은 빵 한 장이 5에레였습니다. 클라우드베리 작은 바구니는 10에서 15에레, 우유 1리터가 8에레, 일반 빵 한 덩이가 12에서 20에레 정도였죠. 교통비를 보면 피오르드를 건너는 나룻배가 10에레, 마차를 타고 시내까지 가는데 25에레가 들었습니다. 기차표는 훨씬 비쌌는데 오슬로에서 오스고르스트란까지 2에서 3크로네나 했습니다. 당시 공장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2에서 3크로네 정도였으니 기차표 한 장이 하루 품삯에 해당했던 셈이죠. 교사의 월급은 60에서 80크로네 정도였다고 합니다. 뭉크는 어땠을까요? 그가 그림 한 점을 팔면 200에서 500크로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팔렸을 때의 이야기지만요. 오슬로 작업실 월세가 25에서 40크로네 정도였으니 그림 한 점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림 속 소녀들을 상상해 봅시다. 시장에 가는 젊은 여성이라면 주머니에 50에레에서 1크로네 정도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청동 동전 2-3개, 5에레 이하짜리로 자잘한 물건을 사고요. 은화 한두 개, 25에레나 50에레짜리로 좀 더 큰 물건을 샀을 겁니다. 이 정도면 빵, 버터, 클라우드베리 잼을 사고 나룻배 비용까지 낼 수 있었죠. 당시에는 돈의 무게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하루장을 보려면 묵직한 청동과 은화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했거든요. 지폐는 큰 거래를 할 때나 부유한 집안에서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수집가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1901년 노르웨이 크로네는 현재 수집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지폐의 경우 시리즈 1의 오크로네가 상태가 좋으면 150에서 250달러, 미사용 상태라면 400에서 700달러 정도 합니다. 시리즈 2는 조금 더 저렴해서 미사용품이 250에서 450달러 선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50크론의 지폐입니다. 발행량이 적어서 희귀한 편인데 상태 좋은 것이 400에서 800달러에 거래됩니다. 금화는 귀금속 가치와 수집 가치를 동시에 지닙니다. 10크론의 금화가 450에서 650달러, 20크론의 금화가 900에서 1300달러 정도입니다. 은화도 컬렉터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2크론의 은화는 40에서 80달러, 1크론에는 15에서 30달러 선입니다. 특별히 귀한 것들을 찾는다면 정확히 1901년 날짜가 찍힌 지폐를 주목하세요. 전환기 첫 테라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또한 1907년 이전에 런던에서 인쇄된 시리즈 2 지폐도 희소성이 있습니다. 구입처는 헤리티지 옥션이나 스택스 바워스 같은 대형 경매사 또는 MA 샤프스, 델컴프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진품 확인은 중요합니다. 초기 시리즈 2는 오스트리아산 종이를 사용했는데 특정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금화는 무게를 정확히 재보세요. 10크론에는 정확히 4.48g이어야 합니다.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지폐는 산성 제거 마일러 슬리브에, 동전은 PVC가 없는 개별 캡슐에 넣으세요.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50%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1901년에서 1905년 독립전환기의 노르웨이 화폐는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가격을 떠받치는 거죠. 뭉크의 예술과 1901년의 화폐는 평행선을 달리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을 향한 이야기죠. 뭉크가 다리 위에 소녀들을 그렸을 때 그와 그의 조국은 동시에 독립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뭉크의 개인적 반역을 봅시다. 그는 아카데믹한 미술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부유층의 초상화 주문을 마다했죠. 자신만의 표현주의 스타일을 개척했습니다. 재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는 늘 어려웠지만요. 노르웨이의 국가적 반역도 봅시다. 새로운 화폐 디자인에서 스웨덴 왕의 초상을 제거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민주주의 영웅들을 넣었죠. 시각 문화를 통해 주권을 상징화했습니다. 1905년 완전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의 평행선을 보면 뭉크와 노르웨이 화폐 디자이너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권리를 가지는가? 뭉크에게는 파리나 베를린의 미술 아카데미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비전이 답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게는 스웨덴 왕관이 아니라 노르웨이 국민의회가 답이었죠. 뭉크의 그림 속 인물들의 주머니 속 동전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국가의 유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지폐로 거래할 때마다 작은 방식으로나마 노르웨이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행위였던 거죠. 뭉크는 틀림없이 이 동전들과 지폐들을 매일 만졌을 겁니다. 오슬로 작업실 월세를 내고 오스고르스트란 항구의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드물게 그림이 팔렸을 때의 기쁨을 이 돈으로 느꼈겠죠. 어떤 면에서 뭉크의 그림과 1901년 노르웨이 화폐는 같은 원칙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디자인할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박물관 아카이브와 여러 화폐 카탈로그 자료를 참고해 제작되었습니다. 뭉크의 다리 위의 소녀들은 노르웨이 국립미술관 소장으로 작가 사망 후 70년이 경과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한 장면들은 모두 AI로 생성한 예술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1901년의 실제 영상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와 연결된 다른 콘텐츠로는 갤러리 테이블의 다리 위의 소녀들 드림팝 버전 음악과
팔레트 테이블에 레프세와 클라우드베리 금식편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1901년의 노르웨이를 다룹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1927년 미국 에드워드 호퍼작의 오토맷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